2007년 9월 1일 전남 보성군 보성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벌써 이틀째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실종자는 광주 소재대학 1학년생인 20세 동갑 남성 김씨와 여성 추씨였습니다. 이들은 방학이 끝나기 전 함께 여행을 왔고 차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관광지에 놀러와서 남녀가 연락을 안 하는 경우 빈번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 2007년 9월 3일 오후 5시 50분 고흥급 도양읍 용정리 앞 해상 조선소로 입항하던 어선이 여성 변사체 한 구를 발견합니다. 바로 실종된 추씨였습니다. 이어 2007년 9월 5일 오후 3시 50분 보성군 등량면 비봉리 청포 선착장에서 김씨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여성 추씨에겐 외상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성 김씨의 경우엔 광범위한 피부 까짐과 그리고 찢어진 상처들, 발목 골절 및 상반 부위의 골절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당시 경찰은 타살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추락사 혹은 동반 자살이다 라는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반 자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단순히 놀러 갔다가 추락사를 냈다면 도대체 이곳 어디에서 어떻게 추락을 했지라는 의문점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성이었던 추씨에게는 왜 외상 골절이 없는 거지? 라는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명확하지 않은 채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렇게 천천히 묻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난 2007년 9월 26일 또 다른 희생자 2명이 발견됩니다. 하루 전날이었던 9월 25일 시흥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24세 여성 조씨와 인천에서 간호사를 하는 23세 안씨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보성을 찾았는데 오전 8시 25분에는 등량만 앞바다에서 조씨가 9월 28일 오전 3시 반에는 안씨가 각각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그냥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출혈과 멍 그리고 어딘가에 찍혀있는 흔적들이 있었는데 사고사네. 별거 똑같이 또 그냥 추락사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쯤 사망한 조씨의 목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바로 목졸림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분명 타살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타살의 흔적, 피해자가 남긴 메시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결정적 제보가 이미 경찰에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었는데 저한테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라는 한 부부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9월 25일 오후 2시 36분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자, 이 날짜는 두 여성이 실종된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을 봤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남편은 핸드폰이 있었고 아내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남편을 찾으려고 어디 갔지? 라고 하다가 이 아내분께서 주변에 있는 여성 두 분에게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남편한테 전화 좀 할 수 있게 좀 휴대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약 30초 정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을 만났고 별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문자가 온 거죠.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 구조 요청이 왔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시 남편분은 답장을 보냅니다. 전화도 해보고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다라고 예측도 못했죠. 자, 경찰은 이 부분을 확보를 하고 분명 배에 문제가 생겼다, 배를 탔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날 9월 25일 출항했던 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근데요, 조업하는 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묶여 있었던 거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배가 한 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배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배가 아닌 무등록 어선이었거든요. 그동안 법망을 피해왔던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한 척만 그랬다는 거죠. 야,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당연히 이 배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조사했는데 오모 씨의 소유다라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오전에 나갔던 선박장과 나중에 오후에 들어온 정착 위치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으로 바로 소재를 파악해 여기에 있는 어선을 찾게 됩니다. 먼저 어선을 수색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말이죠. 여성의 머리끈, 그리고 누군가의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의 이름을 봤더니 사망한 안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이 안에서 발견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여성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자, 흔적이 나왔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소유주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남자였죠. 놀랍게도 범인은 70, 오종근이라는 범인입니다. 당시 경찰들도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70대 노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힘이 있나? 그래서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 혹은 이 배를 누군가가 몰래 몰고 나갔나? 아들이 그랬나? 자식이 그랬나?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빼빼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되게 약해 보였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 그리고 범죄 전력을 확인해봤는데 동종 전과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체포를 했을 때 오종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운 거 맞아요. 태워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여자 한 명이 자기 소변 마렵다고 그 소변 본다고 이동하다가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있던 사람도 잡아주려고 하다가 같이 빠졌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즉 실족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부검 결과는 이 모든 걸 반증합니다. 왜냐면 분명 목을 조른 흔적, 그리고 무언가에 찔린 흔적 같은 게 보였거든요. 이게 원래는 추락하면서 생긴 긁힌 상처겠지라고 봤지만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이건 무언가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거에 찔린 흔적이다 라고 나옵니다. 갈고리? 배 안에서 그런 게 있나? 라고 체크를 해봤는데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발견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날카로운 물질, 이것입니다. 한쪽은 갈고리처럼 한쪽은 찌르는 것처럼 이런 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도 혈흔 분석 모두 들어갑니다. 이름 삿갓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사만을 주장하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해 혐의 인정한다. 죽인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 거냐라는 이야기에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배를 태워달라고 그랬다. 처음에 거절했는데 자꾸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태웠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을 성추행을 할 갑자기 욕구가 생겼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몸센 저항이 있다가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렇게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범행 동기였던 것이죠. 물론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긴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먼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갑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공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배를 세우고 안씨를 먼저 추행 시도를 했는데 안씨가 격하게 저항하자 그냥 바로 바다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에 옆에 있던 사람도 함께 저항을 해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목을 누른 뒤 그 다음 흔들어서 다시 빠뜨렸다. 그 이후에는 삿갓대를 가지고 현장 검증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재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찔렀다. 즉 배를 타고 자꾸 잡았고 올라오려고 해서 계속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물을 먹고 있더라. 계속 소리가 나는 건 푸다닥 푸다닥 거리는 소리만 났다. 자꾸 배를 잡으려고 해서 못 잡게 하려고 죽인 게 다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이 됐는데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한 가지가 이상했거든요. 이거 범행을 처음 저지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범죄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움직임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안 태웠습니다. 거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CCTV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착장을 이동시켜서 이미 이제 선착장을 쓰고 있지 않은 폐 선착장이죠. 그곳으로 저쪽으로 와 라고 해서 자신의 배를 그쪽으로 이동시킨 뒤 그곳에서 태워 이동했습니다. 이게 뭔가 계획적이고 경험치가 좀 있어 보인다, 발전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던진 거죠. 거기서 경찰은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잠깐만,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상흔의 상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거. 추락사 같았어. 근데 상처 보면 지금 이 사건의 상처랑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죠.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대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네가 범인이지. 근데 이에 오 씨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나 아닌데? 전 그 사건 몰라요. 증거 되세요. 없잖아. 당연히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단순하게 변사 혹은 추락사다라고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뒤늦은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흔적들이 하나씩 발견은 됐습니다. 첫째, 바로 이들의 CCTV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편의점 CCTV에 찍힌 게 보였는데요. 실종 당일 이제 곧 조배집에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날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CCTV 앞을 지나가면 막다른 해안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다음에 넓은 CCTV 화면을 조사해봤더니 이 선착장의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오 씨의 배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증거 내놔. 나 아니라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배 안에서 이 두 사람의 흔적은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혈액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아무런 DNA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지요. 뒤늦은 수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확인됩니다. 바로 이것. 피해 여성의 마지막 핸드폰 전화 통신 내역입니다. 총 4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신 위치는 바다 한가운데였지요. 119에 전화했는데요. 이런 게 나옵니다. 예, 119입니다. 조용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배의 모터 소리 정도? 그게 답니다. 두 번째 또 전화가 옵니다. 네, 119입니다. 또 조용합니다. 뱃소리만 들립니다. 세 번째 전화가 옵니다. 예, 119입니다. 또 뱃소리만 들렸지요.
당연히 무언가 이상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경찰은 조사를 안 했던 겁니다. 네 번째 전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119입니다. 계속 뱃소리가 들리다가 중간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따 땡땡하냐? 잘 들어보면 무전이란 단어 같기도 합니다. 어따 무전하냐?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게? 라고 하고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지요. 자, 수사자료 끝났습니다. 어따가 했냐? 야, 이거 목소리 맞네. 이 목소리는 분명히 오씨의 목소리다. 그리고 이 안에 오씨가 있다. 이걸 토대로 기소까지 준비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마디 합니다. 이걸로는 기소가 안 된다. 이거는 살해 혐의로서 오씨다라는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론 당연히 기소하고 싶었지만 뒤에 발생한 두 사람, 20대 여성 2명에 대한 건 분명히 자백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에 건 이미 그 목소리가 정말 오씨가 맞냐라는 증거도 없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의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그 배를 탔다는 진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입장이었죠. 답이 없었습니다. 배에 탑승을 했다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이들은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직접 증거가 2달 뒤에 발견됐습니다. 그 직접 증거는 바로 꼬막을 채취하던 이 동네에 사시는 마을 주민분이 발견하셨습니다. 디카. 이게 뭐지? 이게 웬 디카야? 라고 하게 돼서 이게 경찰 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디카를 보자마자 경찰의 머릿속에 하나 스치는 게 있었죠. 그 대학생들 유류품. 맞아. 그때 카메라도 있다고 했어. 기종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원시켜 봤는데 그들의 디카가 맞았습니다. 여행에 와서 함께 찍은 사진의 순서대로가 하나씩 다 기록이 남아 있었고요. 그 이후 이 사진까지 나옵니다. 야, 저 선착장으로 와 라고 얘기하며 그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오씨의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탑승해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오씨의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무런 사진도 없었고 이들은 시신으로 발견됐지요. 스모킹건입니다. 이 배에 탔다. 목소리는 합리적으로 오씨가 맞다. 당시의 전화, 위치, 그리고 앞에 나오는 CCTV의 증거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인은 오씨가 맞답니다. 자, 이렇게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는 의문점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었던 이유지요. 배에 타도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따졌을 때도요. 호위동승을 해도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70대의 노인이었던 겁니다. 배 좀 태워주세요. 타.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노인이니까. 자,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70대 어부, 다른 전과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이전에도 이미 살인을 저질렀던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정근은 슬아, 이남 오녀, 손자 손녀가 총 10명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쭈꾸미를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그냥 어부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전에 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르지? 라는 생각이죠.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되게 조용한데? 순한데? 사람을 죽였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몸, 뭔가 성추행을 위해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파일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자, 만약에 추행을 하기 위해서, 만져보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단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 그냥 툭
툭. 상대방이 그러다가 왜 그러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발끈해서 죽이는 거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첫 번째 피해자 대학생 이 남녀에게 따르면 가만히 있는 남자 뒤에 가서 남자를 먼저 빠뜨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성을 저항하는 걸 제압하고 바로 그 아까 보신 삿갓대로 남자를 찌르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놀랬던 여성은 신고 전화를 119에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성추행이 목적이었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항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만져보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 정말 당연하다는 듯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자백을 하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당시에도 모든 경찰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문점 세 번째. 2020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바로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자, 오종근은 이때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왜 태워달라고 그랬어? 왜 하필 자기 태워달라고 그래? 아니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서 지들이 타서 죽은 거면 걔네들이 문제지. 피해자들이 조심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닌 거지. 걔네가 내 배를 타서 이런 일이 터졌잖아. 걔네가 안 탔으면 나도 여기 안 들어왔을 텐데. 다 걔네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더 불행한 거 아니야? 걔네 이미 죽었잖아. 난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럽니다. 나는 여기에 끌려 들어와서 사회적으로도 욕먹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진짜 힘든데 이런 말만 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상대방이 유발 원인을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 바로 연쇄살인범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 자기중심적인 죄책감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갖는 또 다른 의문점, 마지막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이코패스 살인이라는 건 모든 사이코패스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종의 성향처럼 나오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 대해 공감을 잘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살인을 저질러 살인마가 되면 이게 무언가 자신에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해서 대부분 범죄가 대부분 청장년 때 발생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을 때 그때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종근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다 돼서 왜 갑자기 이런 패턴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인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에게는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원래 있었습니다. 즉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성향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기질이 더 강해진 겁니다. 옛날부터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고집이 엄청 셌고 이런 어부일만 했다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감정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제어했던 원인이 결혼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이코패스는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생겨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던 건데 그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정의 해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배에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배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집에 들어가면 늘 뭔가 구박받고 신경 쓰이고 뭔가 좀 잠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가면 나의 공간, 나만 있는 공간. 여기는 바로 나의 구역. 내가 통솔하는 그런 구역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만의 요새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배였던 거죠. 그리고 바다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인이 된 겁니다. 노인이 되다 보니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전두엽에 생기는 문제가 노화로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되고 감정적 공유도 잘 안 되고 머릿속에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며 사이코패스 살인마적 성향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발현됐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아마 살인을 저질렀던 이유는 현장 검증에서 보였던 모습대로 한 게 맞을 것이다. 현장 검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서 여기에서 죽였다는 거 맞아요? 오른쪽으로요. 아, 거기 아니라고. 비켜봐. 오른쪽이라고요. 오른쪽으로 5cm만 더 가요. 조금만 더 가고. 아니라니까, 그쪽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한없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한 거야 하고 항상 소극적 자세로 있었던 오씨가 배에 탑승을 하면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거기가 자신의 세상이거든요. 경찰이 뭘 해도. 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어느 지점으로 간다. 그게 어딜까요? 자신의 요새와 자신이 요새에 함께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는 공간. 그가 가장 권위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고, 네가 탔지? 넌 내 요새에 함부로 탑승한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넌 반항하지 마. 근데 반항 안 해? 네가 감히 나의 요새에서 나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냐? 그럼 넌 죽어야 돼. 자, 성에 대한 목적이 1차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오종근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껴있는 얘기는 자존감, 자존심, 나에 대한 걸 무시한다는 것. 그래서 살인을 한 게 아닐까. 이 공간은 오종근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결국 전남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사회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1심 재판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항소심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중간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사형제를 폐지하냐 마냐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국 항소심도 사형으로 결정났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해서 사형이 확정된 현재도 사형수로 살고 있지요. 판결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며 교화 가능성도 희박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즉 극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안전, 누군가가 타겟으로 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무언가 나쁘게 보고 선입견을 보는 것 자체도 신뢰라는 생각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 사람을 나쁘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나쁜 감정처럼 보여지겠구나라는 걱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서로 생각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경계하고 서로 무언가 위해주고 조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범죄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범죄에는 나이도, 국경도, 그리고 남녀노소 어디에도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가 첫 번째는 젊은 남자, 젊은 여성, 두 번째는 여성 이렇게 있었죠. 이런 이야기였어요. 유튜브에 혹시 이럴까봐,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한 가지를 깔아드릴게요. 사이코패스는 살인마다 아닙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께서 이렇게 했다, 노인이 이렇게 한다, 노인 나쁘, 이런 얘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확대 해석입니다.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이 나타난다는 문제. 이게 왜 발생되지를 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 이제 피해자들이 경계심 없이 금방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사람이나 건장한 사람이 눈앞에서 그러면 뭔가 좀 경계하거나 의심에 대한 게 약간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연세가 계신 노인분들이 그러고 계시면 무언가 경계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경계심이 사라져버리니까 방어 본능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한국도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고, 그리고 이 성향과 성격,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며 만약에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고 남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 누구를 탓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건 사실 본인이 조심한다라는 건 1차원적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경계한다라는 문제를 누가 나를 경계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조심해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함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사건이 없었을까에 대한 문제는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체 그 이후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가 됐었지만 모르죠. 당시에 뭔가 실종으로서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른 뭐 실족, 추락 이런 걸로 종결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좀 함께 생각을 해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보상 어부살인 사건은 살인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함께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덧붙이면서 영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난 널 경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사회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인식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서리한다는 게 약간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여러분 서리는 범죄행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고 바뀔 때는 당연히 그거에서 우리도 고민하고 함께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